의식과 표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합 동기를 신경수 작가가 자질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분이 쓰신 게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저한테 실망스럽고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작가 신경숙 씨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엿새 만에 사실상 표절을 시인했습니다. 문단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독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표절 사건을 계기로 쉬쉬했던 다른 작가들의 표절 의혹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뤄졌던 표절 논란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장편 엄마를 부탁해를 펴낸 신경숙 작가. 지금까지 200만 부 넘게 팔리고 미국과 일본 등 36개국에 번역되면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문단의 호평에다 탄탄한 독자층까지 확보한 신경숙 작가에게 지난 16일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응준 작가는 신 작가가 단편 전설에서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쁨을 아는 몸이란 표현이 표절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번역하신 분이 한국말로 옮기면서 이분도 시인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옮기신 거죠. 아름답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예쁘게 옮긴 그 표현을 옮겨 적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튿날 신경숙 작가는 전설을 출간한 출판사 창비에 이메일을 보내 표절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출판사 창비도 표절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신 작가의 묘사가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독자들과 문단 내부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표절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죠. 단어를 똑같이 쓰든지 아니면 착상을이나 정보를 원출처를 밝히지 않고 갖다 쓴다든가 또는 원래 있던 내용을 풀어서 쓰더라도 굉장히 원 내용과 유사하게 쓰면 다 표절입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창비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독자에 대한 사과의 글을 내놓았습니다. 표절 혐의를 제기할 법하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표절을 명확히 시인하지 않는 어정쩡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계속 증폭되자 결국 신경숙 작가는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절을 사실상 시인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신경숙 작가는 애초에 해명과는 달리 자신도 우국을 안 읽었다는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전설을 작품집에서 빼고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출판사인 창비도 표절이 드러난 전설이 수록된 작품집의 출고를 중단하고 서점에서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의 조처가 나와야지 온당한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어떤 의도가 너무 명백해가지고 그 정도에 끝나버리면 이번 사태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언론과 인터넷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경숙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단편 소설 전설에는 이응준 작가가 지적한 곳 외에도 우국과 표현이 유사한 곳이 몇 군데 더 있다고 문학평론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내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격렬한 아픔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쳐나는 바람에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라는 부분은 특정 단어의 배열로 만들어진 고유의 표현이 서로 흡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발견이 되고
일단 모티브나 작품 구성에 있어서도 가져왔다는 혐의가 짙죠. 진짜 우주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숙 작가에 대한 표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엔 단편 딸기밭의 일부가 안승준 씨의 유고집 살아있는 것이오에 실린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가져와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신경숙 작가는 창작집을 낼 때 출처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표절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가져다 쓰리는데 표절은 아니다. 필요하면 출처를 명기하겠다. 이제 이런 류의 유체 이탈화법은 표절에 대한 한국 작가들의 인지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숙 작가 외에도 표절 논란이 일었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권지혜 작가는 2005년 동인문학상을 받은 작품집 꽃게 무덤 중 봉인이라는 작품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씨의 블로그 경험담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지혜 작가는 박경철 씨의 글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 있는 글에서 힌트를 얻어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천운영 작가의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바늘의 한 대목도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의 한 대목과 흡사해 표절 혐의를 받았습니다. 천운영 작가는 습작 시절 필사를 하던 버릇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면서 신중치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부인했습니다. 황석영 작가도 장편 강남몽이 조성식 기자가 쓴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의 내용 일부를 베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황 작가는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했지만 표절이라고 하긴 무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경란 작가도 표절 혐의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주일한 작가는 조경란 작가가 2007년 펴낸 장편 혀가 자신의 단편 혀를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조 씨를 상대로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 씨가 참석하지 않아 논란은 유야무야 됐습니다. 표절한 것을 표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는 안타깝게도 한국 문단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받은 작가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절을 인정한 경우는 이선미 작가의 경성애사 사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선미 작가는 경성애사가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에서 8곳을 표절했음을 인정한 뒤 서면으로 사과를 하고 책을 수거했습니다. 젊은 작가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나도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창비, 문학동네 등 문학 출판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와 일부 인기 작가들의 담합이 표절을 방치해왔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출판사들이 개간지를 통해 작가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주고 문학상 제도를 운영해 문학적 권위를 유지하는 한 유착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학상을 수여한 작품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또는 자기 매체 출신의 작가의 단행본을 단행함으로써 이게 어느덧 20년이 훨씬 지난 형태인 거다. 이른바 견제받지 않는 문화 권력으로 불리는 일부 대형 출판사가 특정 작가를 키우고 비호하는 폐쇄적인 문단의 구조를 극복해야 표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집자와 편집위원들은 특정 작가들을 거의 가족처럼, 유사 가족처럼 돌보고 배려하고 끝내 표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론가 또한 출판사 눈치를 보거나 항맥 등 개인적 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판자본에서 독립된 그 비평공간에서 자유롭고 좀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과 같은 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정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표절 논란을 보면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피해자가 문단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경숙 작가 표절 파문 이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문인협회도 문학표절문제연구소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표절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지만 제도적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장의 본질은 같은 동료로서 고민하고 자성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경술의 표절 문제는 우리들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유혹이고 실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경숙 작가 표절 파문은 과거와는 달리 독자들에게 표절을 숨길 수도 없고 적발될 경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대형 출판사와 인기 작가가 출판 상업주의라는 토양에서 문화 권력으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표절을 적당히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작가를 믿고 책을 찾는 독자가 외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문단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